유럽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침묵한 순간은 또 하나의 K9 자주포가 폴란드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였다. 한두 문이 아니라 또다시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고 그 결과 숫자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계약서 위에 적혀있던 212문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그중 200문이 이미 폴란드 육군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유럽 군사 전문 매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일정표를 보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단번에 드러난다. 2022년 계약, 2026년까지 순차 인도라는 계획은 통상적인 유럽 방산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공격적인 일정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일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고 선적은 주저하지 않았으며 K9 자주포는 약속보다 훨씬 빠르게 폴란드 땅을 밟았다. 이 시점에서 유럽이 받은 충격은 단순히 무기를 샀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이 다시 유럽 대륙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전쟁의 시간표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다시 인도된 K9 자주포가 제16기계화서단과 포병 훈련 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이미 200문이 넘는 K9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물량 역시 곧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장비 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폴란드가 이제 유럽의 주변국이 아니라 동부전선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신호였다. 현대전에서 자주포는 단순한 포가 아니다. 이동 중 사격, 신속한 재배치, 네트워크화된 화력 통제 체계와 결합될 때 자주포는 전장의 흐름 자체를 바꾼다. 그래서 K9은 게임 체인저라 불린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게임 체인저를 가장 빠르게, 가장 대규모로 손에 넣은 국가가 되었다.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155mm 자주포 숫자와 비교하면 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진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포병 전력을 폴란드는 불과 몇 년 만에 뛰어넘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K9 자체를 기반으로 한 크랍 자주포까지 포함해 300문에 가까운 자주포 전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우위가 아니다. 이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화력을 단일 국가가 손에 넣었다는 의미이며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선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포병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무기체계이며 K9의 대량 배치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압도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폴란드만이 아니다. 발트해 연안의 작은 국가 에스토니아 역시 K9을 선택한 이후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구와 영토 규모만 보면 군사적 존재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였지만 K9 도입 이후 나토 동부전선에서의 역할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빠른 전개 속도,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즉각적인 전력화 가능성은 에스토니아에게 현실적인 안보 해답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유럽 내부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독일 등 자국산 자주포를 선택했던 국가들 사이에서 후회와 불안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 지연, 기술적 문제, 생산 라인 정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때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한국산 K9이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선택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였다. 전쟁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그 전쟁을 대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현실이었다.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방산 시스템, 느린 생산과 정치적 계산 위주의 결정 구조는 위기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은 달랐다. 빠르게 만들고 즉시 인도하며 실제 전장에 투입 가능한 무기를 제공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도, 외교도 아니었다. 오직 시간과 생존의 문제였고 그 선택은 지금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다. 유럽 각국이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사실은 단순했다. 문제는 성능만이 아니었고 숫자만도 아니었다. 진짜 차이는 전쟁이 임박했을 때 누가 먼저 전력화를 끝낼 수 있느냐에 있었다. 이 지점에서 K9 자주포는 경쟁자 자체가 달랐다. 프랑스 세자르, 독일 판저 하우비체 계열이 설계와 성능을 자랑하는 동안 K9은 이미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자주포의 본질은 포신의 길이나 사거리 숫자에 있지 않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이동해서 사격하고 다시 자리를 비워 적의 반격을 피하느냐에 있다. K9은 이 개념을 철저히 기준으로 설계된 무기다. 사격 후 수분 내 재배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 안정적인 기동성은 단순한 기술 사양이 아니라 전투 생존성을 결정하는 요소다.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럽산 자주포를 선택했던 국가들은
점점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덴마크가 겪은 경험은 상징적이다. 프랑스산 자주포를 선택했지만 인도는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결국 계약은 중단되었다. 기술적 문제와 생산 차질, 부품 공급 문제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이다. 무기는 있어야 할 때 도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 점에서 K9은 이미 답을 제시했다. 계약 이후 바로 생산, 그리고 즉각 인도라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다. 체코의 사례는 더 직접적이다. 서류상 성능과 실제 사격 결과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자 논의는 급변했다. 장거리 사격에서의 안정성, 사격 간격 계산 문제는 포병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반면 K9은 이미 실전과 훈련을 통해 검증된 시스템이었다.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정확도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와 결합된 화력 운용이 가능했다. 체코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K9을 확인한 이유도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판단이었다. 독일의 상황은 더욱 대비된다. 자국산 자주포는 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생산 속도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몇 년이 지나도 인도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독일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불편했다. 복잡한 생산 구조, 높은 단가, 느린 의사결정은 평시에는 자랑이었지만 위기에서는 족쇄가 되었다. 가격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단순히 저렴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유지보수, 정비시간, 운용 인력 부담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유럽 현장에서 들려오는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구조가 복잡해 손대기 어려운 자주포와 달리 K9은 현장 정비와 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곧바로 전투 지속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K9을 선택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한다. 다시 선택해도 K9이라는 것이다.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이어 루마니아와 베트남까지 합류하면서 K9은 단순한 수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이 기준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 유럽이 마주한 현실은 냉정하다. 이상적인 설계와 정치적 고려로 만들어진 무기보다 지금 당장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더 중요해졌다. K9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것은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며 전쟁은 언제나 시간을 먼저 장악한 쪽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 K9 자주포의 대량 전력화는 단순한 무기 도입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연쇄 반응의 시작이었다. 포병 전력이 안정되자 폴란드는 공군과 로켓 전력까지 동시에 재편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한국산 무기가 선택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이미 검증된 생산 속도와 운용 효율이 다른 선택지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FA-50 경공격기였다. 폴란드는 급박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 내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투기를 필요로 했다. 기존 유럽 전투기들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운용 비용과 정비 부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FA-50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빠른 인도, 높은 임무 완료율,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운용 현장에서 입증된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폴란드 군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A-50의 임무 완료율은 유럽 나토 기준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정비 시간이 짧고 필요한 부품 교체가 현장에서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항공전력 운용에서 치명적인 차이를 만든다. 전투기는 경납고에 묶여있는 순간 전력이 아니며 하늘에 떠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이 단순한 원칙을 FA-50은 현실로 보여주었다. 포병과 공군에 이어 로켓 전력에서도 변화는 이어졌다. 폴란드가 선택한 천모 후마르케이는 기존 유럽 로켓 시스템과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다. 신속한 배치, 높은 기동성, 그리고 대량 화력 투사 능력은 전장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실제로 나토 연합훈련에서 천무 계열은 빠질 수 없는 핵심 전력이 되었고 이동과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속도는 참가국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흐름은 폴란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 역시 K9 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국산 로켓 전력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작은 국가일수록 전력의 질과 즉응성이 중요하다. 에스토니아가 선택한 방향 역시 숫자가 아니라 준비 상태였다. 한국산 무기는 그 요구에 정확히 부합했다. 이 시점에서 나토 내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단순히 동맹국의 무기 구매를 넘어 전력 표준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산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점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전력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대외 인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기존의 폐쇄적인 군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전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다. 무기를 숨기는 대신 투명하게 보여주며 신뢰를 쌓는 전략이었다. 실제 훈련 영상과 사격 장면은 말보다 강력한 설득력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 각국은 점점 분명한 대비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국가들은 빠르게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여전히 계약과 생산 지연에 발이 묶여 있었다.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고, 그 격차는 단순한 장비 차원을 넘어 전략적 위치의 차이로 확대되고 있었다. 결국 K9에서 시작된 선택은 포병, 공군, 로켓 전력을 아우르는 하나의 방향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한국산 무기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유럽의 동부전선에서 전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 변화의 축에는 한국이 있었다. 전장의 중심이 포병과 공군에서 다시 지상 기동 전력으로 이동하자 폴란드가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은 전차였다. 그리고 그 선택 역시 한국산 K2 전차였다. 이 결정이 알려진 순간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급변했다. K2는 단순히 새로운 전차가 아니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서부 전선 전차 교리 자체를 흔드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기존의 T-72와 PT-91 같은 구형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해왔다. 이 전차들은 느리고 센서 성능이 제한적이며 현대 기동전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반면 K2 전차는 처음부터 기동성과 감시 능력, 사격 통제 체계를 핵심으로 설계된 전차였다. 최고 속도와 가속력,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투의 주도권을 의미했다. 러시아 전차 교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밀어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K2의 등장으로 이 전제는 무너졌다. 나토 전차가 느리다는 인식, 기동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제는 반대로 나토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사격을 마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K2 전차의 가장 큰 위협은 단순한 화력에 있지 않다. 센서와 열상 장비, 사격 통제 체계가 결합된 전장 인식 능력은 교전의 시작부터 결과를 결정한다.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타격하는 구조는 러시아 전차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다. 특히 장거리 교전에서 이 차이는 더욱 치명적으로 드러난다. 러시아 전차의 구조적 약점 역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승무원 아래에 탄약이 배치된 설계는 피격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K2 전차는 생존성을 고려한 설계와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상부 공격과 같은 현대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운용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차이를 넘어 전투 지속 능력의 차이를 만든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야간에 이동시키는 장면이 공개되자 그 이유 역시 빠르게 분석되었다. 인간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핵심은 러시아 정찰 위성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이었다. 낮 시간 이동은 경로와 규모, 배치 속도를 그대로 노출시키지만 야간 이동은 식별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 이는 이미 실전 수준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K2 전차가 전방부대에 배치되면서 폴란드군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싸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계화 부대의 훈련 강도는 높아졌고 실제 전투를 가정한 기동훈련이 반복되었다. 이는 러시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만을 고려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생산 속도였다. K2 전차는 이미 빠른 전력화를 통해 수백 대 단위로 배치되고 있었고 향후 현지 생산까지 계획되고 있었다. 이는 단기적 위협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변화였다. 시간이 갈수록 폴란드의 전차 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속도는 러시아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국 K2 전차의 전력화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전차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느리고 무거운 집단 투입이 아니라 빠르고 정밀한 기동과 타격이 중심이 되는 전장,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에 폴란드와 한국산 전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에게 가장 불편한 현실이 되었다. 전력의 변화는 장비에서 끝나지 않았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전선에 자리 잡자 폴란드군 내부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병사들의 태도와 훈련 방식이었다. 이전에는 장비의 한계를 전술로 보완해야 했다면 이제는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으로 훈련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교범 수정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다.
폴란드 기계화 부대와 포병 부대의 훈련 영상을 보면 그 변화는 분명하다. 사격은 더 짧아졌고 이동은 더 빨라졌으며 각 부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포병은 더 이상 후방의 지원 전력이 아니라 기동부대와 같은 속도로 전장을 따라간다. K9 자주포의 빠른 전개 능력은 이 개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K2 전차 훈련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전차 승무원들은 단순히 포를 쏘는 기술이 아니라 전장을 읽는 능력을 강조받는다. 지휘관과 포수, 조종수의 협업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고 헌터킬러 개념을 중심으로 한 훈련은 교전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발견한 쪽이 승리한다는 원칙이 실제 훈련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군 내에서 여성 병력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 다수 국가들이 병력 부족 문제를 겪는 가운데 폴란드는 여성 병력을 적극적으로 기갑과 포병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조작이 직관적이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 숙련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체력 의존도가 높았던 구형 장비와의 결정적인 차이다. 실제로 폴란드 포병 여단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K9 자주포 앞에 선 여성 병사들의 모습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전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다. 전투 병과에서 성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력 유지 능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훈련 강도가 높아질수록 폴란드군의 자신감도 함께 상승했다. 과거에는 전면 충돌을 가정한 훈련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대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주변국과 러시아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메시지였다. 폴란드는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위한 방어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전문 군사 매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장비 효과로 보지 않는다. 훈련 체계와 인적 자원의 활용 방식까지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빠른 전력화는 곧 빠른 학습으로 이어졌고 이는 실제 전투 준비 태세로 연결되고 있다. 장비가 먼저 도착했고 병사들은 그 장비에 맞춰 빠르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는 더욱 공고해졌다. 장비 고장이나 운용 중단이 잦았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군 내부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안정성과 신뢰였다. 이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결국 폴란드가 얻은 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다. 그것은 싸울 준비가 된 군대라는 정체성이었다. K9과 K2는 그 변화를 촉진한 도구였고 폴란드군은 그 도구를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전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러시아의 시선은 분명해졌다. 폴란드는 더 이상 완충지대도 수동적인 방어 국가도 아니다. 한국산 무기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전력 증강은 폴란드를 나토 동부 전선의 공격형 억제 국가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단기간의 군비 확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고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유형의 변화였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전력의 연속성이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 호마르 K, FA50까지 이어지는 체계는 서로 분리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한다. 포병이 길을 열고 로켓이 후방을 압박하며 전차가 돌파하고 공군이 상공을 장악하는 구조는 러시아가 서부 전선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다.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철도망 방해 공작 의혹과 같은 사건들은 단순한 정보전 차원을 넘어 실제 충돌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시점에서 폴란드가 보여준 반응은 명확했다. 전력은 전방으로 이동했고 훈련은 더 강해졌으며 배치는 더욱 은밀해졌다. 이는 이미 위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폴란드의 전력 증강은 국제법이나 동맹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분 없는 압박은 오히려 나토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동시에 군사적 우위를 장담할 수도 없다. 한국산 무기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전력은 이미 러시아 서부 전선 전력과 정면 비교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단순히 현재 전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추가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의 상대다. 한 번의 증강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해지는 상대는 억제 전략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 과정에서 유럽 다른 국가들의 선택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사례는 하나의 실험이었고 그 결과는 이미 공개되고 있다. 빠른 전력화, 높은 운용 효율, 실질적인 억제 효과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전쟁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각국은 말이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준비를 끝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함으로써 그 답을 가장 빠르게 제시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결단이었고 그 결단은 유럽 안보 지형 전체를 재편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장 불편해하는 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이미 준비를 끝낸 창이 되었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자리하고